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생성 인공지능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어떤 기술적인 파라다임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을 것인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담은 소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지만, 좀 약간 고전적인 얘기이긴 한데,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공지능의 역사는 이제 과거를 얘기할 때 항상 인공지능의 시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알란 튜링이라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신 어,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이 알런 튜링이 암호학대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인공지능 역사의 어떤 출발점인 질문들을 던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런 튜링이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질문은, 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펑션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x가 들어가면 y가 나오는 y는 fx의 펑션을 기계로 구현할 수 없을까? 이런 어떤 어, 질문을 던졌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y는 x, y는 뭐 3x, 뭐 이런 함수들을 실제 x를 내가 집어넣으면 y가 계산이 된 계산기를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 당시 튜링 머신이라는 어떤 수학적인 어떤 알고리즘과 컴퓨테이션의 어떤 컨셉을, 파라다임을 이렇게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보면 이제 튜링 머신이라는 게 오른쪽에 제가 그림 그렸던 그림처럼 이제 튜링 머신이라는 게 뭔가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있고 뭐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 있고 뭐 이런 약간 되게 머신의 추상적인 형태인데 놀랍게도 아직도 지금 뭐 70년, 80년이 지났지만 현재 우리가 다루는 모든 컴퓨터도 이 파라다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랑 튜링이 70년, 80년 전에 했던 사고 실험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랑 튜링이 두 번째 던졌던 질문이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펑션을 다 머신이 구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학적인 어떤 모델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정답은 알란 튜링의 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머신으로 구현할 수 없는 펑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헌팅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어떤 함수는 아무리 우리가 머신을 잘 고도화해도 구현할 수 없는 펑션이 존재하다는 거를 이제 보였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도 불완전하지만 머신도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걸 할 수 없다. 뭐 이런 철학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오케이 머신은 모든 걸 구현할 수 없다면 그럼 머신은 펀더멘탈하게 사람보다 못한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 내기 위해서 튜링 테스트라는 이제 머신과 사람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어떤 퀘션,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 있고 양쪽에 왼쪽 방에는 컴퓨터가 대답을 하고요. 오른쪽 방에는 사람이 대답을 하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왼쪽에서 나오는 답변과 오른쪽에 있는 답변의 어떤 퀄리티를 구분할 수 없으면 누가 머신이고 누구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으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는 꽤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1900, 한 10년도 넘는 일이고요. 지금 당연히 뭐 요즘 얘기하는 LLM이나 뭐 챗GPT 같은 거는 훨씬 이 이상의 그런 성능을 보이는 인공지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쨌든 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사고 실험을 했듯이 알런 튜링이 이런 AI에 대한 사고 실험을 했었고요. 실제 정말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머신으로 구현된 함수는 이 perceptron이라는 함수입니다. 1957년에 이런 아주 간단한 X에다 W를 곱하고 더하는 아주 간단한 비선형 함수를 1958년에 코넬 연구소의 프랭크 로젠 바트라는 박사님이 그 당시 진짜 처음으로 물리적인 이런 머신이 이런 간단한 함수를 실제 동작할 수 있다. 이런 실제 구현을 한 사례가 1958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8년 비슷한 시기에 머신러닝,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기계학습과 머신러닝이라는 어떤 그거 개념이 나옵니다. 다시 왜 이런 개념이 왜 나오냐면 실제 함수의 어떤 클로즈한 예를 들면은 어떤 함수의 어떤 익스플리시트한 폼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거를 머신으로 구현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유용한 우리가 현실에서 필요한 함수들은
우리도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개인지 고양인지 구분하는 펑션이 있다고 쳐보죠. 인풋은 X는 사진이고 아웃풋은 개 또는 고양이. 이런 어떤 아주 단순한 3살짜리 애기도 할 수 있는 이 함수도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종이에 써보라고 하면 아무도 쓰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우리도 그 판단을 매일매일 할 수 있지만 3살짜리 어린이도 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로 종이와 펜에 적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기가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데이터로부터 역으로 함수의 형태를 거꾸로 추정하는 그런 이제 테크닉이 이제 머신 러닝이라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가 빨간색과 파란색 점이 있을 때 그 선을 구분하는 어떤 함수를 역으로, 데이터로부터 함수를 역으로 유추하는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1958년도에 나오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아주 간단한 이런 퍼셉트론에 대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다뤄졌었는데, 이제 퍼셉트론이 이제 아무래도 아주 간단한 형태, 이런 아주 간단한 거의 선형 형태의 함수다 보니까, 표현력이 매우 낮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아주 유용한 어떤 함수를 표현하는 능력은 매우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도에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저희가 요즘 얘기하는 딥러닝의 어떤 시초가 되는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1960년대에 나왔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약간 여러 레이어로 쌓은 개념이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이 이제 개념적으로 1960년대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1980년도에 이런 진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런 유형의 신경막을 처음으로 학습한 사례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학습. 또 이제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진짜 어떤 진짜 이런 손글씨 데이터를 실제로 학습한 사례가 1980년도에 이제 뉴욕 대학의 양 니큰 교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이런 연구들이. 하지만 이제 199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인공지능의 소위 말해 비웃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런 데이터 아주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건 성공했지만 그 당시 데이터도 일단 첫 번째 없었고요. 그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도 없었던 거죠. 그런 얘기고요. 개념적으로 종합해보면 결국 머신러닝이라는 건 뭐냐? Y는 fx인데 f라는 함수가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f를 정확히 모를 때 어떤 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캣이나 고양이를 구분을 하는 x가 들어왔을 때 y가 나오는 형태의 어떤 블랙박스 펑션이 있다는 건 우리의 존재성은 아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함수를 모를 때 그걸 역으로 유추하는 개념을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지도학습은 뭐냐? 지도학습은 X와 Y의 어떤 페어가 있을 때, 어떤 이제 X에 대한 어떤 일일이 인간이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강아지야, 이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있을 때 이걸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걸 지도학습이라고 하고 비지도학습이라는 얘기는 그런 애노테이션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그냥 데이터만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배워. 이게 이제 비지도학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지도학습이 지도학습보다 어렵겠죠. 지도학습이 일일이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강아지야, 얘는 호랑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비지도학습은 그냥 아무 사진이라 주고 네 맘대로 배워봐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제가 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얘기를 굳이 하냐? 이게 사실은 인공신경망의 초창기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1990년대 딥러닝과 머신러닝과 AI가 이제 암흑기를 타다가 학계에서 주목받았던 계기,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이게 된 계기가 2005년도에 토론토 대학의 저 제프레이튼 교수님이 다음 결과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는 되게 놀라웠는데 지금 보면 별로 놀라운 결과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떤 결과를 발표를 하셨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별개다.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도학습은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비지도학습은 뭐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05년도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인공신경망을 처음에 비지도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도학습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 처음부터 지도학습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더 결과가 좋다. 이런 결과를 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도 인간도 태어났을 때, 저희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기가 많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아기한테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강아지야. 가르쳐 줄 수가 없거든요. 애기는 그냥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면서 그냥 봅니다. 예, 보고 느끼고 그런 걸로 배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학습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한 3살쯤 되면은 이제 말이 통하죠. 그럼 이제 부모가 이제 애기한테 아, 얘는 강아지, 얘는 공아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도학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태어나서는 비지도학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지도학습을 합니다. 예, 인간도 이제 그런 학습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계도 그런 형태의 학습 방법이 유용하다는 것을 이제 처음 보여준 사례가 2005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게 인공신경망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다른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있지 않고 인공신경망에만 있는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2005년도에 계기가 있었고 그 브랜드를 이렇게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약간 그런 팬시한 브랜딩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또 이제 인공지능 역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네,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카이스트의 교수로 부임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지의 챌린지라고 다들 뭐 인공지능 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이미지의 챌린지라고 영상 분야의 올림픽이라는 올림픽적인 대회가 있습니다. 약간 영상 그 인식에 대한 성능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나누고 거기에 ran킹을 매겨가지고 상을 주는 뭐 그런 영상 인식 대회, 올림픽 이런 게 있었고요. 그중에 올림픽도 100m, 200m, 300, 뭐 400m, 800m 여러 가지 종목이 있듯이 이 영상 올림픽에도 뭐 클래시피케이션, 뭐 리그레션, 뭐 디텍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제 100m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대회 측에서 한 120만 장 정도의 학습 이미지를 참가자들한테 제공해주고 각 이미지는 다음 사진과 같이 이렇게 애노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이미지마다 얘가 에어플레인인지, 카인지, 퍼슨인지 애노테이션이 되어 있고요. 이런 카테고리가 한 100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1000개에 100만 장이니까 한 카테고리마다 한 1000장 정도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데이터를 대회 측에서 제공해주고 이렇게 이 레이블링 데이터를 모으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2년 정도 걸려서 이 데이터를 모아 데이터를 참가자한테 뿌리고 참가자들이 이걸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모델의 성능을 1등부터 이제 꼴등까지 해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 대회였고요. 그 당시 이제 이 대회가 2010년도인가 2009년도부터 있었는데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딥러닝을 쓴 그 당시 알렉스넷이라는 뉴럴 네트워크가 1등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에러율이 15%였고요. 그 2등 팀이 26%였습니다. 그래서 15%에 1000개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랜덤하게 그냥 찍으면은 에러율이 99.9%고요. 그렇기 때문에 15% 에러율은 그렇게 트리비얼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등 팀의 그 에러율이 26%. 그 얘기 뭐냐면은 1등 팀과 2등 팀의 에러율이 한 10% 정도 차이 났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100m 달리기 할 때 한 1초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1초 정도 100m 달리기 할 때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이 정도 차이는 거의 뭐 넘사벽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처음으로 15%를 달성한 이 팀이 사용한 방법이 인공신경망 기술, 딥러닝이라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드디어 인공신경망이 워킹하는구나 라는 거를 드디어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제 확인한 이 계기가 이 대회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팀들이 2013년도, 2014년도 모든 팀들이 다 인공신경망을 들고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액큐러시 커브가 에러율이 뭐 2017년도에는 2%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1% 미만일 겁니다. 대회는 물론 2017년도 이후에는 폐지가 됐지만 물론 이제 인공지능 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한 가지 사람들이 배운 게 뭐였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막 어노테이션을 막 하고 이렇게 데이터만 잘 보면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20년대까지는 어떤 시대였냐면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근데 데이터를 모으는 것뿐이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잘 애노테이션 할까 그런 이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즈 러닝 어쨌든 슈퍼바이즈 러닝이 지도학습이 의 시대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드디어 이제 챗GPT라는 모두 다 아시는 그런 이제 어, 소위 말하는 생성형 AI가 빵 뜨게 되는데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생성형 AI는 뭐 챗GPT 말고도 이 영상 생성 모델도 언어 생성 모델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영상과 비디오 생성 모델로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보시는 그림처럼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라고 뭐 난리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모델들이 뭐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밑에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이런 그 영상을 이제 생성해주는 모델입니다. 네, 뭐 그런 이제 생성 모델들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생성뿐만이 아니라 에디팅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을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면 요런 사진에 add firework to the sky. 하늘에 내가 firework, 뭐 불꽃놀이를 추가해줘.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에디팅도 가능하고요. 뭐 생성 에디팅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또 이제 뭐 이쪽에 얘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인데 예를 들면은 이 네 개의 어떤 우리가 어떤 영상을 생성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임의의 영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상을 생성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백팩을 내게 주고 이 백팩이 뭐냐면은 우리 집에 있는 내 백팩을 가지고 네가 한번 생성해봐. 그래서 이 네 장을 주고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백팩 하면은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백팩이 생성이 되고요. 워터에 있는 젖은 백팩, 워터에 있는 젖은 백팩이 생성이 되고요. 뭐 보스턴에 있는 백팩은 보스턴에 있는 백팩. 그러니까 이 백팩이 항상 내가 원하는 이제 백팩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뭐 이걸 소위 우리가 저희가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이런 기존의 이런 챗GPT 같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하는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영상 모델을 보여드렸지만 요즘 챗GPT나 이런 챗봇 서비스들도 내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로 대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쵸? 뭐 예를 들면은 뭐 만약에 거기서 실제로 스피치가 붙는다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목소리로 나한테 얘기해 준다. 그런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된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다들 보셨겠지만 이런 인공지능이 생성한 비디오들, 네, 요런 위에 있는 이제 오픈 AI에서 보여줬던 이런 비디오 생성 모델들이고요. 밑에는 요즘 작은 스타트업 루마라고 좀 스타트업 좀 오픈 AI에 비해서 작은 스타트업인데 작은 스타트업에서 보여줬던 이런 비디오 생성 모델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비디오가 이미지와 비디오가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디오가 훨씬 더 힘듭니다. 왜냐면 이미지는 단 한 장만 생성하면 되고 비디오는 그걸 연속적으로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핸들링하는 모델 사이즈도 훨씬 더 커야 되고 데이터도 훨씬 더 많아야 되고 어떤 스케일이 훨씬 더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미지를 잘 생성하는 모델들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는데 비디오를 생성하는 모델들은 최근에부터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특히 이제 록 비디오를 생성하는 거는 매우 힘든 일이고, 최근에 이제 오픈 AI에서 발표한 소라에서 사람들이 조금 임프레스 했던 이유는, 거의 1분 가까이 되는 비디오 생성을, 한 걸 보여준 게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큰 놀라운 점이었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뭐, 어, 1시간, 2시간짜리 비디오도 아마 생성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 안에서만 이제 단일 구글 회사에서만 이 비디오 생성 모델 하는 팀만 제가 알기로는 6개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분야가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인공지능가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생성할 때 그냥 이런 텍스트를 넣고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장의 이미지를 주고 이거 제 사진인데 제 사진을 주고 뭐 이렇게 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 사진을 가지고 비디오를 뭐 애니메이트 할 수도 있고요. 이 사진은 뭐냐면 그냥 어디 삼성 미래재단에 있는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 앞까지 가져왔는데 그거를 인풋을 넣어도 이게 비디오를 이렇게 생성해주는 그런 모델들도 뭐 그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만 되니까.
네, 그래서 뭐, 근데 이런 기술들이 왜 갑자기 2020년도에, 왜 갑자기 과거가 아니라 왜 2020년도에 빵 떴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생성 AI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생성 AI라는 기술은 저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다음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가 드리고, 그 데이터와 비슷한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결국은, 생성 AI가 하는 일이다. 근본적으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다음과 같은 숫자를 드리고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이런 숫자들을 드리고 이런 거랑 비슷한 숫자를 하나 더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만약에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뭐 조금 생각하시면은 이 숫자의 패턴을 이제 파악하고 얘기하실 수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소수거든요. 소수라고 이제 자기 자신과 1 이외에는 나눠질 수가 없는 소수인데,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기계한테 주고 요 소수를 생성하라고 하는 일도 매우 힘듭니다. 지금 현재도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단순히 이제 숫자 생성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나 어떤 영상이나 어떤 책 같은 걸 주고, 야, 이걸 니네들이 학습한 다음에 이런 거랑 비슷한 걸 네가 한번 생성해봐. 이런 거 사실 훨씬 더 힘든 문제죠. 왜 힘드냐면, 이 숫자 하나를 생성하는 것도 힘들지만 얘네들은 결국은 그 숫자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멘전리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10년도 그러니까 뭐 생성 AI에서 2010년도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런 어떤 디멘전널리티가 큰 데이터, 차원이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약간 그래픽한 모델이라고 뭐 데이터의 어떤 구조를 약간 그래프로 모델링을 해서 그걸로 어떤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캡처하고 그걸 그렇게 어떤 생성의 AI를 만드는 연구들이 이제 유행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 당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라 잘 아는데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뭐 MIT, 스탠포드, 버클리의 일단 머신러닝이나 통계 쪽으로 하이어된 교수님들은 다 이런 거 하시는 교수님들. 물론 지금은 아무도 이런 거 안 하죠. 네, 그 당시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이제 딥러닝의 시대가 뜨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겐이라는 뭐 이런 어프로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겐이 뭔지는 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제가 그냥 짧게 넘어가고요. 일종의 뭐 겐은 뭐냐면은 이제 크게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너레이션하는 인공신경망이 있고 얘를 디스크리미팅하는 인공신경망이 있고요. 제너레이션은 랜덤한 노이즈를 받아서 그럴듯한 영상을 꼭 영상이 필요는 없지만 영상을 생성하고 디스크리에이터는 이제 생성한 영상과 실제 영상을 구분하는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마치 제너레이터는 뭐 제가 비유를 하자면 어떤 학생 같은 거, 학생이 뭔가 논문을 써오면 이제 뒤는 이제 교수님이 야, 이 논문 학생이 써온 논문과 실제 좋은 논문을 이제 구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이제 계속 G가 점점 더 좋은 논문을 써오면 써올수록 D가 구분하기 힘들겠죠. 예? 그래서 G는 D를 속이려고 하고 D는 계속 G를 이겨 두 개가 두 인공신경망이 서로 싸우게 하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정말 그 G 학생이 정말 좋은 영상을 생성하더라. 뭐 이런 원리로 이제 겐이라는 어떤 그런 게 유행을 했었고요. 제 10년도에. 그래서 보시면 얘는 뭐 그래서 얘 겐이 실제로 생성한 영상들입니다. 뭐 발전이 있었고. 근데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겐이 뭐 지금처럼 막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비디오나 영상처럼 뭐 대단한 이미지를 막 생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겐은 근본적으로 비지도 학습입니다.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랜덤한 V가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오는 구조기 때문에 뭔가 우리 애노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사람들이 제너러티브 AI 생성 AI가 빵 뜬 이유는 이제 하나의 공통점이 뭐 랭귀지든 이미지든 뭐 다양한 분야의 제너러티브 AI가 이제 요즘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 공통적인 프린시플은 생성형 문제를 비지도학습이 아니라 지도학습 문제로 바라본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보면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랭귀지 모델을 학습할 때 요즘 그 GPT 같은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 그냥 아무 문장이나 가져와서 그냥 그 문장을 한꺼번에 생성하는 그런 겐 같은 일을 하지 않고요. 그냥
the student opened their, 그러니까 그 전 문장을 픽스하고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일종의 이런 next word prediction을 무수히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next word prediction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도 학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PT가 하는 일은 어떤 생성형 아주 큰 복잡한 생성형 문제를 아주 작은 next word prediction 문제를 쪼개서 계속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제 생성하는 그런 이제 지도학습 기반의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근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게 솔직히 별거냐? 뭐 이런 아이디어는 뭐 솔직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왜 갑자기 2020년도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원래부터 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제로 학습을 하는 거는 매우 힘든 일이었고 트랜스포머라는 이런 어떤 좋은 뉴럴 아키텍처가 2017년도에 이제 나오면서 그게 어떤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기에 좀 용이한 요즘 엔비디아 GPU 위에서 그런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하나 나왔던 거 2017년도에 그게 하나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로 GPT 처음에 챗 GPT를 학습하려고 그때 그 당시 처음 이제 GPT 3을 학습할 때 쓰는 비용이 뭐 정확히 뭐 전기료 기준인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학습하는데 한 40억, 50억 들었다고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들은 거를 시도를 해볼 만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걷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오픈 AI가 이 분야를 리딩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오픈 AI는 그냥 나가 있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를 그때 리딩하는 뭐 그 유명한 요즘에 나오셔가지고 새로운 기업을 찾으신 것 만드신 것 같은데 그 리딩 엘리아가 그 당시 뭐 스케일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막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이제 믿지 않았고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걸 한 거죠. 예, 비용이 단체였는지 모르겠지만 오픈AI가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한 번 트레이닝 하는데 뭐 40억이니까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최소 몇백억, 몇천억 이상의 이 투자가 된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간 거고요. 그래서 놀라웠던 게 그렇게 학습을 해보니까 갑자기 그 과거에 안 풀리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서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현상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발견들이 있었고 뭐 지금은 이제 뭐 다들 막 떻게 하면 모델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뭐 GPT-4나 GPT-5는 전작에 비해서 또 수십 배, 수백 배 더 커지고 뭐 있지만 그런 거를 처음 발견한 게 이제 2020년도에 GPT-3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랭귀지 도메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미지 도메인, 영상 분야에서도 이런 생성 AI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랭귀지 모델은 넥스트 월드 프리딕션을 하고 있지만 이미지 모델에서는 넥스트 월드 뭐 일종의 넥스트 픽셀을 프리딕션하는 그런 쪽으로 비슷한 아이디어로 뭐 생성 AI를 만드는 연구진도 여전히 있지만 하지만 도미넌트한 어프로치는 소위 말하는 디퓨저 모델이라고 이게 뭐냐면 영상을 이제 한꺼번에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노이즈로 시작해서 점차 약간 디노이징하는 형태로 이 스텝을 뭐 1000스텝씩 밟아서 순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영상을 생성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디퓨전 모델이 뭐 이런 게 디퓨전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도 사실은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뭐 새로운 거는 사실 없고요. 2015년도에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2020년도에 빵 뜬 이유는 2020년도에 버클리의 어떤 학생 한두 명이 디퓨전 모델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겐이나 이런 다른 생성 모델들이 막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디퓨전 모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나 objective를 되게 심플리파이해서 디퓨전 모델이 겐만큼 할 수 있다는 논문을 이게 뭐 되게 이 분야의 획기적인 디렉션을 체인지할 수 있는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었고, 근데 이게 불과 이 학생들 사실 제가 내부적으로 알죠 교수도 아니고 이 학생 한두 명이 이런 시도를 하고 그게 이 분야를 바꿨던 이런 그리고 2015년부터 이미 있었던 기술이긴 하지만 그거를 또 어떻게 또 가공하고 어떻게 심플리파이하고 어떻게 또 학습하고 엔지니어링이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2020년도에 있었고
근데 물론 이제 GPT처럼 이렇게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넥스트 월드 프리딕션 하듯이 넥스트 패치를 프리딕션하거나 넥스트 픽셀 프리딕션을 해서 뭔가 제너레이션을 하려는 연구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직까지는 디퓨전 모델보다는 이제 잘 안 돼서 이제 약간 나가 있어 약간 이런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설적으로 그럼 약간 디퓨전 모델이 그게 좋은데 그럼 디퓨전 모델 또 랭귀지 모델에서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랭귀지 모델은 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뭐 넥스트 월드 프리딕션하고 왜 이미지 모델 이미지는 영상은 왜 디퓨전 모델 하냐? 뭐 이렇게 질문이 드실 수 있는데 디퓨전 모델을 이 랭귀지 모델 랭귀지 도메인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완전히 쉽진 않고요. 왜냐면 이제 랭귀지는 약간 디스크리트한 특성이 있고 그 이미지는 약간 컨티뉴어스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디퓨전 모델을 약간 디스크리트한 데이터에 적용하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챌린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존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유행하는 디퓨전 모델이나 어떤 USB 모델이 영원할 거다, 뭐 트랜스포머가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단점들을 지적해보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뭐 넥스트 월드 프리딕션 하는 것처럼 이게 생성하는 그런 모델링의 가장 큰 단점은 한 번 잘못 생성하면 그 다음부터 되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내가 그게 특히 이제 비디오 모델 연구를 하면 그걸 느낄 수 있는데 비디오 모델을 프레임 단위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한 프레임씩 제너레이션 하다 보면은 한 번 프레임을 잘못 제너레이션 하면 계속 그 에러가 계속 누적이 되고 프로퍼게이션이 돼가지고 긴 영상을 생성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게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현상이 좀 적지만 근본적으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은 그런 게 있고요. 그두 번째는 요즘 AI가 너무 좋긴 한데 너무 놀라운 측면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넥스트 월드 프리딕션만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원하는 슈퍼 휴먼 인텔리전스, 휴먼을 뛰어넘는 인텔리전스를 정말 배울 것이냐? 라는 거는 좀 알교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넥스트 월드 프리딕션은 정말 한 수경번, 수경의 제곱번 한들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AGI, 뭐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도달할 것이냐, 그거는 조금 알gebra 한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넥스트 월드 프리딕션보다 조금 더 스마트한 걸 얘한테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좀 어려운 걸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디퓨전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인퍼런스 스피드가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노이즈를 끼워 두면서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텍스트 비디오 모델을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한번, 그러니까 그 아마 루마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텍스트 막 내가 원하는 텍스트 넣고 거기서 데모로 공짜로 한 30개 정도 비디오를 생성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거 한 2, 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2, 3분 정도 걸리는 이유가 이 생성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디퓨전 모델은. 그리고 심지어 루마 안에 지금 공개된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델을 공개 못하는 이유는, 너무 생성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퍼블릭하게 공개를 못하고, 물론 커머셜하게는 쓰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디퓨전 모델의 근본적인,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디퓨전 모델은 그러니까 좀 스트럭처가 있는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나 이런 좀 아무데나 접근하기 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단점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트랜스포머라고 이제 뭐 요즘 그 인공지능에 얘기한 트랜스포머도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것도 완전 만물박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딩을 할 때 트랜스포머 매우 비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포머가 기본하고 있는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게 과연 정말 이게 궁극의 AI로 다가가는데 이게 정말 궁극의 메커니즘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심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하지만 하나의 큰 트렌드는 점점 더 이제 생성 인공지능 모델들이 점점 더 펀더멘탈해지고 멀티모달해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어, 확신한 것 같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요즘 사람들이 large everything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large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정말 랭귀지, 비전, 스피치, 뭐 태블러, 그래프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의 모델로 녹여들여서 그걸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려는 트렌드가 요즘 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때까지는 아마 뭐 그냥 이 역사고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챗GPT의 가장 큰, 의미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선 첫 번째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어쨌든 2013년도에 인공지능 분야를 하고 한 10년 정도 이제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 막 인공지능 컨설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분들 많이 만나 기업체 분들 많이 만나보시면 인공지능에 대한 회의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알파고 때는 괜찮았는데 한 2019년도, 20년도쯤에 좀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시고요.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막 생성 AI가 막 뜨고 있지만 또 내년, 내후년에 또 이런 또 비관론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그 당시 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존 AI 기술의 어떤 회의론을 들어보면은 일단 AI를 하려면은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 이런 편견이 있으십니다. AI 이꼬르 데이터다. 근데, 우리 회사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삼성이라고 치면 뭐, 반도체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면은 계속 공정도 바뀌고, 물론 이제 뭐, 인터넷 데이터 자체는 많죠. 근데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는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성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 뭐 알파고처럼 뭔가 잘 하는 것 같은데 얘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를 믿고 쓸 수 없다. 이런 이제 약간 AI의 디시전에 대한 언더스탠딩과 리즈닝을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고를 내도 되게 뭐, 그렇지, 뭐, 사고할 수 있지, 사고 낼 수 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의 어떤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뭔가 잘못되고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그때 뭐 사람 불러다 놓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훈육을 하면 되는데, 인공지능은 데이터도 모아야 되나?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모델을 바꿔야 되나? 뭐, 이게 사실은, 쉽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어, AI를 하려면은 뭔가 대단한 무슨 인공지능 뭐 기술자가 필요할 것 같은 PhD 레벨 뭐 그런 이제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편견들을 다 깬 게 이제 챗GPT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챗GPT는 첫 번째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챗GPT를 만들 때까지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하지만 챗GPT를 만들고 나서는 챗GPT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문제에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그냥 이런 어떤 데이터를 챗GPT 프롬프트에 그냥 내가 주고 챗GPT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네가 어떤 디시전을 해라. 그래서 이제 챗GPT가 나오기 전에 GPT 논문 타이틀이 Large Language Models are Zero Shot or Few Shot Learner라는 게 이제 그 논문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Large Language 모델은 이런 데이터를 많이 주지 않고도 그냥 문제에 대한 설명, 문제에 대한 예시 몇 개만 주고도 어떤 해당 문제를 풀게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챗GPT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설명도 해줍니다. 답에 대한. 그래서 뭐 이 다음 유명한 체인 오브 서트라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답만 내는 게 아니라 더 answer is nine 답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답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풀이 과정까지 그 챗GPT가 언어 모델이 내줄 수 있다. 이런 어떤 얘기고요. 또 랭귀지 모델은 실제로 내가 랭귀지 모델이 못하는 것도 내가 가르쳐서 고쳤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신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했을 때, 이거 삼행시가 아니거든요. 네, 삼행시가 아닌 거를, 제가, 이거 지적을 하고, 얘가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삼행시를 알려줬을 때, 결국 삼행시를 짓게 되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뭐, 이것도 비슷합니다. 어, 2 더하기 5는 뭐니 했을 때, 이제 GPT가 7이라고 대답하고요. 이건 맞았는데, 이제 제가 우리 와이프는 8이래. 얘기했더니, 챗GPT가 7이라고 끝까지 우기고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와이프는 항상 맞자 얘기했더니 반성을 하고, 어, 나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렇다. 니네 와이프가 8이라면 그건 막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챗GPT를 우리 마음대로 말로 고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챗GPT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GPT 같은 것들이 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세 자릿수 곱셈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게 뭐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챗GPT들이 이제 이런 세자리 복사형이나 뭐 이런 거 결합했다는 것들은 외부 계산기나 어떤 어, 코드를 외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복잡한 계산이나 이런 거 직접 하지 않잖아요. 인간도 계산기를 쓰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돌리거나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마찬가지로 챗GPT도 못하는 거는 그냥 이거 외부 도구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얘기면 챗GPT가 뭐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코딩을 되게 잘한다. 챗GPT한테 내가 파이썬으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리는 코드를 짜줘. 뭐 그럴 때 짜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챗GPT는 어떤 우리가 프로젝트에 어떠한 데이터를 넣어도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고, 챗GPT는 언어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리즈닝과 익스플레인, 설명까지 해준다. 왜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챗GPT는 서로 인터랙티브 하기 때문에 더 고쳐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챗GPT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냥 언어다. 네, 그죠? 우리가 뭐 대단한, 제가 뭐 대단한 인공지능 뭐 석학이라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언어라는 게 왜 이렇게 언어를 말하는 인공지능이 생겼다는 게 그냥 단순히 챗봇이 생겼다는 거 이상의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인간 레벨의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AI 인텔리전스를 가르치기 위해서 언어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인간도 언어를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막막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로 해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챗GPT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뭐 시각적 자금, 뭐 청각적 자금, 신체적 자금, 상호 자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거는 동물도 학습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만이 학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동물보다 더 나은 지능이 있다는 거는 정말 언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언어를 이해하는 기기가 나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드디어 우리가 기계를 언어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전에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학습한다는 건 뭐였냐면 그냥 이런 거였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구분하는 어떤 인공지능을 학습하려면 개는 1,0이야. 그러니까 고양이는 1,0이야. 걔는 0,1이야. 이렇게 뭔가 원합 레이블링을 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했던 사례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이렇게 학습하지 않고 이렇게 학습을 했어요. 이 영상을 얘는 테디 캣 with blue eyes.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어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블루 브라운 dog with open mouth 이런 식으로 단순히 1,1, 0,1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인간처럼 인간도 다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이런 길이 열린다. 거기에서 이제 언어 모델의 발전이 단순히 언어 모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상 다른 인공지능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어, 브릿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보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언어 모델의 발전 때문에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기계를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2011년도에 이게 아마 이것도 오픈AI에서 나온 페이퍼인데 영상 모델을 이런 식으로 언어를 통해서 처음으로 가르친 사례가 이제 2021년도에 오픈AI에서 발표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바나나를 인식하는 어떤 AI 모델을 만들 때 이게 맨 위에 있는 그 바나나들이 스타 바나나입니다. 이 학습한 바나나가 보통 이제 76% 정도 에러를 내고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 있는 바나나도 다 바나나죠, 바나나. 근데 이제 보통 머신러닝을 우리가 할 때 학습한 것과 학습하지 않은 어떤 영상들의 약간 차이가 있으면 학습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는데 학습하지 못하는 거에 학습한 적이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나나에 대해서는 성능이 매우 떨어져요. 76% 그 액큐러시가 아니라 뭐 2%까지 떨어져요. 이것도 다 바나나인데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왜냐면 인간은, 이거 바나나인데 다 아시죠? 이 바나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 인간은 한 번도 보지 않은 바나나도 바나나인지 압니다. 근데 기계는 한 번도 보지 않은 바나나에 대해서 바나나인지 원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게 학습을 했더니, 아, 바나나의 형태가 달라져도 이런 식으로 에큐러시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 자율주행을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모든 도로를 다 가볼 수 없고 세상의 모든 환경에서 AI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하지 않은 환경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언어를 학습한 모델은 한마디로 언어 모델처럼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언어를 학습했기 때문에 언어와 영상을 동시에 학습했기 때문에 그냥 모델한테 야, 나 바나나를 야, 사진 한 장 주고 얘가 바나나야 아니야 이렇게 말로 물어보면 한마디로 제로샷이 가능한 거예요. 제로샷. 한마디로 새로운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모실 필요 없고 그냥 그 언어와 영상을 모두 이해하는 모델이 있다면 걔한테 말로 영상을 하나 주고 야 얘가 바나나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랭귀지 모델처럼 이런 랭귀지를 이해하는 영상 모델은 어떤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단순히 클래시피케이션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이 예제는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뭐 논문이긴 한데 이런 그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영상 문제를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풀려면은 더 많은 애노테이션이 필요한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어떤 내가 원하는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그 텍스트, grass, cat, dog, 뭐 이런 어떤 랭귀지에 대한 프라이어만 있으면, 랭귀지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이런 세그멘테이션, 어떤 세그멘테이션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저희 연구실뿐만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이 랭귀지를 이해할 수 있는 영상 모델들은 단순히 답만 내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랭귀지 형태로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답을 골드피쉬라고 클래시피케이션뿐만이 아니라 이게 왜 골드피쉬인지 설명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랭귀지 인터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비슷한 예인데 네, 뭐 약간 그 아까 제가 그 삼행시나 뭐 아까 제가 그 와이프 리더 그거 하듯이 좀 랭귀지 기반으로 약간 못하던 랭귀지 모델을 좀 고쳐서 쓰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전 분야에서 이렇게 텍스트 드리븐 텍스트 썸띵 모델들이 다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는 모델들이 유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텍스트 이미지 모델,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그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가 생성되는 모델. 그리고 얘는 이제 텍스트 비디오 모델인데요. 밑에 이제 원하시는 그 프롬프트, 텍스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게, 유튜브 영상인데요. 예, 요 밑에 이제 프롬프트에 해당, 뭐, 그거를 이제 AI가 생성하는. 그래서 뭐, 실제로 요즘 이런 그 웹에서 이런 거 써보실 수 있는 그 오픈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들을 인상을 재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그 비디오나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3D 이런 3D 형태의 어떤 영상까지 생성해주는 이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결과들인데 뭐 이 밑에 이런 어떤 실버 플래터 뭐 이런 식으로 뭐 누면은 이런 식으로 뭐 원하는 그 3D 영상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퀄리티가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3D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나 이미지는 많은데 데이터가 3D 데이터가 많이 없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에서 한 가지 그래도 놀라운 점은 이걸 하기 위해서 3D 데이터는 단 한 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이미지 모델을 가지고도 이런 게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물론 한계는 있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하면 3D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 학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할 거고요. 더 발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아까 비디오도 3D 비디오가 생성이 돼요. 비디오 3D 비디오가 생성이 되고 아마 유튜브에 어떤 유튜브를 올리든 간에 다 그걸 다 3D로 AI가 다 바꿔가지고 3D 형태로 보여주는 시대가 저는 최소 5년 안에 아무리 늦어도 5년 안에 도래할 거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텍스트로 이제 그러니까 음악을 생성하고 컨트롤하는 약간 구글에서 약간 데모를 해줬던 거 잠깐 볼까요? So always looking for new ways to get inspired, new ways to create great music and share their work, new ways for their songs to connect with people. Technology has always been a close collaborator in this. Now AI tools are opening up a new playground for creativity. We're experimenting with new ways to let artists, songwriters, and producers instantly hear their ideas, new ways to use technology to help them create music, like singing a melody to create a horn section. Starting to bring these possibilities to creators and fans with a new experiment called Dream Track. Just type in your idea and get a unique soundtrack for your short. The potential of AI is incredibly exciting. 이런 식으로 그 텍스트에 맞는 음악이 생성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원하는 영상이나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 그거에 맞는 사운드트랙이 생성되거나 뭐 이런 기술들이 뭐 이미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도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스피치, 뭐 랭귀지,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요즘 몰레큘 이렇게 텍스트를 넣고 내가 원하는 몰레큘을 분자 구조로 생성하게 만드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저희가 코로나 때 한번 느꼈지만 이런 우리가 원하는 신약이나 원하는 이 머티리얼 예를 들면 핸드폰에 있는 이런 액정에 쓰이는 요 소재도 개발하는데 뭐 최소 2, 30년 걸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소재 개발이나 어떤 이런 신약 개발의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로 내가 원하는 뭔가 분자 구조를 생성하게 해주는 그런 AI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파이프라인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텍스트 모레큘 모델들도 텍스트 드리븐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사실은 이런 텍스트 기반으로 세상의 모든 머신러닝 문제를 풀려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어떤 데이터든 텍스트로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지도 그렇고 스피치도 그렇고 그래프도 그렇고 테일러도 그렇고 실제로 텍스트는 아니지만 텍스트로 사실 굳이 표현하겠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구는 뭐냐면 특히 특히 그 중에서도 이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들을 보시면 이런 텍스트 형태로 표현하는 게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은 이렇게 컬럼 네임이 있고요. 그 컬럼에 어떤 이런 애트리뷰시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센텐스로 이렇게 쭉 풀어 쓴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챗GPT한테 주고 새로운 테스트가 들어왔을 때 야 이거에 대한 답은 뭘까? 이렇게만 물어봐도 챗GPT가 답을 잘 하더라. 이거 원래 고전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뭔가 뭐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뭐 테스트를 하고 이런 고전적인 모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챗GPT만 가지고 그냥 머신러닝 하는 모든 머신러닝을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정말 이런 챗GPT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수학 문제들도 물론 아직까지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레벨의 수학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랭귀지 모델이 충분히 잘 풀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들 밝혀지고 있고요. 근데 랭귀지 모델의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가 실제 개선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랭귀지 모델한테 그냥 풀라고 하면은 잘 못 풀고요. 정답이 틀리죠. 대신 야, 네가 외부 그 파이썬 코드를 마음껏 사용해라고 하면은 이제 정답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네가 외부 뭐 이게 한 발짝 더 나가면 네가 외부 구글 서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네가 뭐
풀라고 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또 랭귀지 모델은 이제 수학뿐만이 아니라 이런 화학 문제도 잘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예,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랭귀지 모델의 의 의의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점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랭귀지 드디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계가 나타났다. 네, 그 얘기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랭귀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AI 분야의 학습하는 형태가 다 랭귀지 드리븐으로 될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이 첫 번째 드리.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뭐 그게 한 가지 얘기고요. 제가 좀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은데 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제가 또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은 그다음 이제 인공지능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러면 넥스트 버전은 챗GPT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이런 게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챗GPT는 되게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프롬프팅을 하면은 답은 주지만 걔가 먼저 나한테 말을 걸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은 좀 더 능동적으로 진화될 것, 능동적인 에이전트들이 나올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어떤 연구실에서 발표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시뮬레이션 환경에 이런 캐릭터들이 이 캐릭터들이 실제로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이제 구동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인간처럼 뭐 하루를 플래닝하고 뭐, 만나서 대화도 하고, 뭐,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뭐,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온갖, 뭐, 샤워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 작은 에이전트들을 다, 랭귀지 모델 드리븐으로 다 구동을 시켜봤더니, 정말 이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진짜 데이트도 하고, 뭐 사랑에도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구나. 이런 어떤 수동적인 에이전트의 어떤 시초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랭귀지 모델의 또 하나의 또 단점 중에 하나, 랭귀지 모델은 그 어떤 사이버 공간 안에만 현재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똑같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소위 요즘 라지 액션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결국은 라지 액션 모델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차이는 뭐냐면, 라지 액션 모델은 실제로 피지컬 월드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액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션의 범위를 어디로 이제 한정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내가 액션의 범위를 단순히 핸들링을 하고 엑셀레이션 하는 걸 액션이라고 정의한다면 이거는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션의 범위를 마치 내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는 걸 액션으로 내가 정의한다면 그냥 컴퓨터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션의 범위를 뭐 정말 로봇의 어떤 조작으로 내가 정의한다면 로봇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가운데는 어떤 그 거대 이제 랭귀지 모델이 브레인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피지컬 월드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이런 라지 액션 모델들이 결국 등장을 할 거고요. 뭐 몇 가지 예를 제가 저희 연구실 연구관에 예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AI한테 내 현재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쿠팡을 쓰다고 치면 쿠팡에 내가 현재 주문한 배송 상태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실제로 웹페이지를 열어서 물론 제 아이디를 알려줘야 되겠죠. 아이디 넣고 실제로 클릭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 배송 상태를 이제 알려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쿠팡 홈페이지를 한 번도 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인간처럼 쿠팡에 대한 미니멀한 정보만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이 웹 브라우징 화면을 보듯이 걔도 보고 그걸 원하는 거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전달해 주는 뭐 그런 한마디로 그러니까 마우스와 키보드를 마음껏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예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데요. 제가 AI한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특정 유저의 어? 연락처를 따가지고 나한테 지메일로 쏴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들어가서 이렇게 특정 비디오를 보고 이 비디오에 유저를 지메일로 전송하는 얘인데 이게 좀 끊기네요. 네. 어,
인스타그램을 보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Gmail 사진을. 그래서 오른쪽은 뭐, 예를 들면 제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뮤직비디오를 네가 크롬에 검색해가지고, 그거를 뭐, 카이스트, 문자 메시지로 카이스트한테 보내줘. 뭐, 이런 걸 이제 시키면은 얘가 카이스트로 이제 유튜브 뭐 보내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작은 피치컬, 모바일 공간이긴 하지만, 이제 가설 속에 있었던 모델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예제고요. 뭐 이거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이제 그 실제 로봇을, 실제 정말 피지컬한 로봇을 이제 구동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I think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in? 그리고 이게 약간 한때 뭐 좀 커뮤니티에 좀 화제였었는데, 이게 화제였던 이유는 단순히 이제 얘가 원하는 시키는 것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약간 이유?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걸 줬니? 그랬을 때, 여기서 뭐 묵을 만한 거밖에 없으니까 너한테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근데 이게 되게 먼 미래 같고 이게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다음 이 영상은 이제 코파일럿 영상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한마디로 멀티모달 한마디로 챗GPT가 이제는 챗GPT가 영상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챗GPT한테 그냥 유저가 게임 화면을 보여주고 그냥 We're doing great, and it looks like you're about to dive into some Minecraft. Ready to build, explore, and maybe dive a few mobs? Yeah, I'm trying to figure out how to make a sword. My son plays this game all the time. I have no idea what I'm doing. No worries. I'm here to help you impress your son. I see you've got the crafting table in front of you, which is a great start. To craft a sword, you'll need some materials. Can you open your inventory? Just press E on your keyboard. Yeah, do I have what I need? 이한테는 이런 단순한 게임 화면을 보여주고 AI와 챗GPT와 인터랙션 하면서 이제 가이드를 빌리는 이런 건데요.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보고 말하고 이런 거는 뭐 잘 된다. 잘 된다는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로봇은 멀리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 이런 로봇 마치 인간으로 비유를 해보면 제가 어떤 일로 장애를 겪어서 팔다리를 아무것도 쓸 수 없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손가락 뭐 하나 정도 까딱까딱 할 수 있다고 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좋은 하드웨어가 있으면 제가 그 손가락만으로 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뭐 역사적으로 저는 지금 컴퓨터 역사를 보시면 처음에 1964년도에 첫 번째 컴퓨터인 ENIAC이라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엄청난 이 공간을 훨씬 더 큰 엄청난 뭐 수십 톤 가까이 되는 컴퓨터라고 제가 들었고요. 근데 이 컴퓨터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냥 단순 더하기 빼기 연산 정도? 그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제 IBM에서 퍼스널 PC가 나오고 한번 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두 번째 혁명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약간 AI로 따지면 이 애니악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막 스케일을 키우고 뭐 엄청난 큰 서버에 대규모 무기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는 시기가 이제 1964년도 그 애니악이 있었던 시기와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게 발전하면서 경량화되고 향후에는 결국 우리 누구나 하나씩 이런 챗GPT, 나만의 챗GPT를 다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트렌드는 드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기가 등장했다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뭐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슈퍼바이즈, 운슈퍼바이즈, 리인포스먼트 뭐 이런 식의 어떤 학습 방법만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그냥 다이렉트리 언어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도메인 노리지의 어떤 특정 지식들을 이제 언어로 표현해서 기존에 불가능했던 이런 어떤 되게 센시티브한 노리지들을 기계한테 트랜스퍼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액셔너블, 사이버 공간에 있었던 랭귀지 모델들이 결국에는 피지컬 월드로 곧 나올 거고 그 중심에는 멀티모달, 한마디로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보고 느끼기까지 하는 그런 생성 모델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라지 액션 모델이거나 라지 에브리띵 모델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도 영원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요즘 랭귀지 모델에 특히 뭐 보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랭귀지 모델에서 또 트랜스포머를 대체하려는 또 연구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이나 이런 디퓨전 모델들도 더 좋은 모델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AI도 AI가 스스로 연구하는 셀프 이볼빙 AI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뭐 데이터를 구하고 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해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하고 뭐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원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그걸로 스스로 모델링도 하고 스스로 데이터도 얻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모델링을 재차하고 AI 논문도 AI가 쓰는 그런 시대가 10년 안에 저는 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점점 더 데이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오픈 AI에서 생성한 비디오 영상인데요. 랭귀지 모델을 보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랭귀지 모델은 이미 존재하는 대부분의 랭귀지 데이터는 다 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비디오 모델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비디오 모델도 다 쓴 것 같은데 더 쓴 것 같더라고요. 왜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냐면, 이런 영상이 실제 이게 생성한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그러니까 이런 높은 뭐라고 해야 이런 영상들이 실제 많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했기에 이런 영상들을 생성할 수 있었을까? 응?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하나의 루머는 뭐 아마도 오픈 AI나 이런 그룹에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3D 가상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쓴 거 같은 이제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언리얼 엔진이나 이런 엔진들을. 그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제 느낌에는 이미 웹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웬만하면 다 쓴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뭔가 더 랭귀지 모델이나 이런 영상 모델이나 등등의 모델들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더 데이터를 신테틱하게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었을까가 앞으로 기술의 어떤 중심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세이프 AI, 뭐 AI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정말 피지컬 월드로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더 세이프한 AI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면 AI가 뭐 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AI 로봇이 나타난다면 너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저기 가서 너 해코지 해봐. 그럼 얘가 진짜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이프 AI가 정말 안전한 AI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트렌드는 이런 마치 우리가
그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 계산기나 이런 걸 쓰듯이 이런 AI 툴들이 이런 모든 사이언스 이볼루션의 핵심적인 툴로 공통적으로 쓸 거다. 그래서 뭐 수학 문제를 뭐 풀든 화학 문제를 풀든 뭐 결국에는 인간이 베이스로 푸는 문제들을 다 AI가 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긍정적인 편인데 뭐 현재 에데넴이 여러 가지 뭐 지적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뭐 커먼 센스가 부족하고 뭐 헬루시네이션이 있고 뭐 제너레이션이 뚫어지고 뭐 고치하는 게 뚫어지고 뭐 생각보다 에데넴이 참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사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컴퓨터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그냥 단순 뭐 덧셈 뺄셈.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 일대면 발전 단계에 아주 지금 우리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뭐 마이너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곧 자동이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곧 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